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영수입니다. 올해 86살, 전공은 내분비내과이고 당뇨와 비만, 대사질환 환자 곁을 지켜왔습니다. 제가 젊은 인턴으로 병원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혈당과 허리둘레와 싸워왔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약만 처방해 주세요. 밥은 못 끊겠어요. 하지만 저는 점차 깨달았습니다. 약으로는 숫자만 조절할 뿐 근본적인 건강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변화는 부엌에서, 밥상에서, 매일 먹는 그 한 그릇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은 약 광고도 유행 다이어트도 아닙니다. 매일 먹는 밥 한 그릇을 바꾸는 것만으로 뱃살과 혈당을 동시에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제 평생 임상 기록과 검증된 지식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똑같은 패턴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환자들은 혈당약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새하얀 쌀밥을 먹고 식후에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러면서 왜 혈당이 안 떨어지는지, 왜 뱃살이 안 빠지는지 궁금해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약은 증상을 가릴 뿐 원인을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왜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어떤 날은 졸리고 어떤 날은 괜찮은지 궁금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답은 바로 밥의 구성에 있습니다. 밥의 주성분은 전분입니다. 전분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라는 두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가열과 냉각 과정에서 구조가 바뀝니다. 특히 저항성 전분이라고 불리는 성분이 늘거나 줄어들면서 우리 몸에서 당이 흡수되는 속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밥알 하나하나가 어떤 친구들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 우리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갓 지은 흰 쌀밥은 혈당 지수가 70 전후의 중고 혈당 지수 그룹에 속합니다. 이는 빵이나 설탕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수준입니다. 반대로 잡곡과 콩을 섞고 식이섬유와 지방을 소량 더하면 위에서 음식이 배출되는 속도가 늦어져 식후 혈당 상승폭이 유의미하게 낮아집니다. 2010년대 이후 다수의 임상 연구에서 식이섬유 5g에서 10g을 추가했을 때 식후 혈당 곡선 면적이 10%에서 25%까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조류의 알긴산, 귀리의 베타글루칸, 콩의 수용성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마치 위 속에서 젤리처럼 끈적한 막을 만들어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밥 레시피를 바꿔보세요. 쌀 2컵 기준으로 불린 콩 반컵, 귀리 1큰술, 다시마 5cm 크기로 1장, 들기름 반 티스푼을 넣어보세요. 물량은 평소보다 살짝 약 5%에서 10% 정도 늘리고 취향에 맞게 두세 번 조절하며 자신만의 황금 비율을 찾으시면 됩니다. 처음 2주 동안은 한 끼만 교체해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공복감이 줄어들고 식후 포만감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특정 재료에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현미나 보리, 퀴노아 같은 대체 식재료로 바꿔도 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인 콩 섭취량을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지방 첨가는 반드시 티스푼 단위의 소량만 사용하세요. 과하면 총 열량이 늘어 체중 감소가 더뎌집니다. 이렇게 밥의 조성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재료가 왜 필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왜 우리 할머니들이 밥을 지을 때 다시마를 넣었는지 궁금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저 맛을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는 과학적 근거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시마에 들어있는 알긴산은 점질의 수용성 섬유입니다. 이것이 위에서 젤을 형성해 당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여러 영양학 연구에서 식사 전후 수용성 섬유 3g에서 5g이 식후 혈당 상승을 10%에서 20%까지 완화하는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마치 위 속에서 천연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콩은 어떨까요? 콩에는 단백질과 이소플라본,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들은 탄수화물 비율을 낮추고 포만감을 높입니다. 8주에서 12주 동안 콩과 잡곡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허리둘레가 2cm에서 4cm 감소하고 수축기 혈압이 5mmHg에서 10mmHg 개선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콩 한 줌이 만드는 변화가 생각보다 큽니다. 들기름은 어떨까요? 들기름에 들어있는 알파 리놀렌산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소량의 건강한 지방은 식후 혈당 급등을 완만하게 만들고 인슐린 감수성에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식사에 지방을 5g에서 10g 첨가했을 때 혈당 정점이 지연되는 효과가 관찰됩니다. 마치 혈당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점성 섬유로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하루 평균 3g 전후를 섭취했을 때 5%에서 10%까지 감소하는 효과와 함께 식후 혈당 완화 효과가 일관되게 관찰됩니다. 한 숟가락의 귀리가 혈관 건강까지 챙겨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다시마는 작게 썰어서 밥솥에 함께 넣고 완성 후에는 건져냅니다. 비린 향이 싫으시다면 한번 데쳐서 사용하세요. 콩은 2시간 이상 불려 소화 부담을 낮추고 초심자라면 완두콩이나 강낭콩, 서리태 중에서 소화가 잘 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들기름은 반 티스푼만 사용하세요. 완성 후에 한 방울 더해서 향을 살려도 좋습니다. 귀리는 한 큰술부터 시작해서 최대 2큰술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가세요. 너무 급하게 늘리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오메가3나 비타민 K 변화에 민감할 수 있으니 담당의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담낭이나 췌장 질환 과거력이 있으시다면 지방량을 더 엄격히 조절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식이섬유 급증은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으니 물 섭취도 함께 늘리세요. 이제 밥의 조성은 완벽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매번 밥을 새로 지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밥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데워 먹으면 혈당이 더 올라간다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또는 전자레인지로 데운 밥은 영양이 파괴된다는 이야기는 어떤가요? 이런 속설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사실 전분은 가열과 냉각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 증가해 오히려 혈당 반응을 낮을 수 있습니다. 이를 RS3 형성이라고 합니다. 냉장 24시간 후 전분 구조 변화로 혈당 반응이 감소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냉장 자체가 아니라 보관과 재가열 방식에 있습니다. 재가열, 특히 과가열이나 과건조는 조직을 변성시켜 식감과 소화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가열 자체가 혈당 폭등을 일으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일한 가열과 수분 유지 그리고 적정 온도입니다. 냉장이나 재가열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수분과 온도, 시간 관리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보관과 재가열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갓 지은 밥을 미지근할 때 1공기씩 랩핑해서 밀폐 용기에 담으세요. 1회분씩 소분해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면 식중독 위험이 있으니 즉시 식혀서 냉장고에 넣으세요. 재가열할 때는 3가지 원칙을 지켜주세요. 첫째, 수분을 보충하세요.
한 숟가락에 물을 뿌려서 전자레인지에 1분에서 2분간 돌리세요. 용량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면 됩니다. 둘째, 과열을 금지하세요. 표면이 마르지 않게 덮개를 사용하세요. 셋째, 2번만 돌리는 습관을 기르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해동하고 재동결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잡곡밥을 미리 지어서 소분해 두면 바쁜 날에도 건강한 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리기구 위생도 중요합니다. 도마와 주걱, 용기를 철저히 관리하세요. 특히 어르신이나 당뇨 환자들은 감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전자레인지용 용기를 사용하고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는 교체하세요. 올바른 보관과 재가열 방법을 익히면 건강한 식단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밥을 먹어도 식사 전후 습관이 잘못되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여러분은 식사하기 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시나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뱃살과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 200ml에서 300ml를 마시면 위 팽창 신호로 섭취 열량이 10%에서 15%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또한 식후 혈당 상승 속도도 완화됩니다. 물이 위에서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해서 음식이 천천히 소화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식후 10분 걷기는 어떨까요? 저강도라도 근육이 포도당을 바로 소모해서 식후 혈당 정점을 낮춥니다. 소화도 촉진되고 복부 팽만감도 완화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 안에서 천천히 걷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수면은 어떨까요?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수십 %까지 증가시킵니다.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하면 야간 군것질이 늘어나고 복부 비만이 악화됩니다. 반대로 7시간 내외의 규칙적인 수면은 공복 혈당과 혈압 안정에 유리합니다. 잠이야말로 최고의 무료 치료제인 셈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람 루틴을 만드세요. 밥 짓기 버튼을 누르는 동시에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식사 직후에는 집안 한 바퀴 600보에서 1000보 정도 걸으세요. 밤 11시 이전에 취침하고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세요. 취침 2시간 전에는 금식하세요. 주 2회씩 허리 둘레를 측정해 보세요. 배꼽선을 기준으로 재면 됩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어지럼이나 저혈압 병력이 있으시다면 식전 물 섭취량을 천천히 늘려가세요.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있으시다면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를 10회씩 3세트로 하다가 점진적으로 걷기로 넘어가세요.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의 지침을 우선하세요. 이런 작은 루틴들이 쌓이면 몸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적인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경험입니다. 김호철님의 10주 기록.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신 분은 김호철님이었습니다. 74살의 호철님은 배꼽 위로 손을 얹고 허리를 조금 굽힌 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식후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꺼풀이 내려갑니다. 호철님의 공복 혈당은 162mg/dL, 식후 2시간 혈당은 235mg/dL, 허리 둘레는 101cm, 혈압은 148에 88이었습니다. 오래된 혈당약과 혈압약이 처방되어 있었지만 호철님은 밥 없이는 못 산다는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밥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밥을 끊으라고 하시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호철님, 밥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밥을 바꾸자는 겁니다. 제가 권한 것은 약을 바꾸는 대신 밥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쌀 2컵에 불린 콩 반 컵, 귀리 1큰술, 다시마 1장, 들기름 반 티스푼, 그리고 식전 물 1컵, 식후 10분 걷기, 11시 이전 취침을 약속했습니다. 호철님은 투덜거리면서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3주 차에 호철님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밥 먹고 나면 덜 졸려요.
식후 혈당이 198mg/dl로 떨어졌고 허리띠를 한 칸 줄였다고 웃었습니다. 6주 차에는 얼굴빛이 맑아졌습니다. 허리둘레가 96cm, 식후 2시간 혈당이 176mg/dl, 저녁마다 부인과 함께 동네를 900보씩 걷는다고 했습니다. 10주 차에 호철님은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제 기록 좀 보세요. 공복 혈당은 121에서 129mg/dl, 식후 2시간 혈당은 155에서 165mg/dl, 허리둘레는 93cm, 체중은 3.8kg이 줄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덜 뒤척이고 아침이 가볍다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호철님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건 다이어트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밥상을 지키는 사람이 혈당을 지킵니다. 호철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이제 밥 친구를 바꿨습니다. 콩, 귀리, 다시마, 그리고 작은 들기름이 제 새로운 친구들입니다. 어머니 밥상의 기적. 저의 어머니는 80을 넘기며 허리 통증과 밤중 소화 불량을 호소하셨었습니다. 영수야, 밤에 눕기만 하면 속이 차. 진료실 지식으로는 간단한 위산 역류 증상 같았지만 저는 약 대신 밥상부터 고쳤습니다. 먼저 밥솥 옆에 저울을 두고 쌀 2컵에 귀리 한 큰술을 정확히 재게했습니다. 다시마는 꼭 넣되 향이 거슬린다고 하면 데친 뒤 넣도록 했습니다. 콩은 평소 서리태를 좋아하셔서 반 컵만, 들기름은 반 티스푼만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이후 금식, 식후 거실 8분 걷기, 취침 10시 30분 알람을 맞췄습니다. 첫 주는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맵고 짠 게 당겨하며 종종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차가운 물 한 잔을 건네며 5분만 버텨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2주 차에 어머니는 밤에 속이 덜 차네라고 했습니다. 4주 차에는 허리둘레가 2cm 줄었고 밤중 이부 통증이 줄어 수면이 깊어졌습니다. 영수야, 신기하게 아침에 덜 붓는다. 8주 차에는 새벽 배고픔이 사라지고 낮 졸림이 줄어 낮잠 시간을 1시간에서 20분으로 줄였습니다. 그 뒤로도 어머니의 밥상은 그대로였습니다. 가끔 손자들이 오면 잡채나 전등을 만들었지만 밥만큼은 늘 콩과 귀리, 다시마, 들기름이 기본입니다. 저는 그 밥상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약은 불을 끄고 밥은 불씨를 바꾼다는 것을. 우리 가족의 저녁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결론 마이너스 약보다 강한 일상의 리듬. 오늘 우리는 밥의 조성과 보관, 재가열의 요령, 그리고 식전 물과 식후 10분, 수면 7시간이라는 3대 루틴이 혈당과 뱃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첫째, 탄수화물의 속도를 늦추라는 것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와 소량의 건강한 지방으로 말입니다. 둘째, 몸의 리듬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식전 물, 식후 걷기, 규칙 수면으로 말입니다. 셋째, 과학적으로 보관하고 재가열하라는 것입니다. 1회분 소분, 수분 보충, 과열 금지로 말입니다. 저는 평생 환자 곁에서 배웠습니다. 거대한 변화는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식탁이 바뀌면 혈당 곡선이 바뀌고 허리둘레가, 잠의 질이, 결국 하루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목격한 것은 이런 현실입니다. 약에 의존하는 환자들은 숫자는 조절되지만 근본적인 체력이나 활력은 되찾지 못합니다. 반면 식단을 바꾼 환자들은 숫자뿐만 아니라 표정까지 달라집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치료는 부엌에 있다고 말입니다. 86의 나이에도 저는 매일 환자를 만납니다. 그들 대부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뭘 드시길래 그렇게 건강해 보이세요? 저는 답합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매일 먹는 밥에 콩과 귀리, 다시마, 들기름을 넣을 뿐입니다.
그들은 의외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다시 만나면 똑같은 밥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건강이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의 누적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서, 내일 아침 식탁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가 시작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한 끼씩 일주일에 3, 4일씩 천천히 바꿔가면 됩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환자가 저에게 선생님, 이제 약 없이도 혈당이 안정돼요 라고 말할 때입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약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올바른 식단이 약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부작용을 줄이며 무엇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쌀 2컵에 콩 반 컵, 귀리 1큰술, 다시마 1장, 들기름 반 티스푼. 식전 물 1컵, 식후 10분 걷기, 밤 11시 취침. 이 간단한 원칙들이 여러분의 혈당과 뱃살, 그리고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병원에서 주는 처방전보다 여러분이 매일 차리는 밥상이 더 강력한 치료제라는 것을, 여러분의 부엌이 가장 좋은 약국이고 여러분의 밥솥이 가장 정확한 의료기기라는 것을,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밥솥 옆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